전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오히려 러시아가 더 이기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변액의 달인 정욱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때는 그 직후에는 러시아 뜻대로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일이 한참 지났죠. 한 120이 넘었는데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전황에 있어서 전쟁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자치공화국을 선언했던 그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거의 지금 다 점령을 해가는 분위기고요. 우크라이나가 많은 피해 속에서 러시아에게 이제 효율적인 대응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20일여 넘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같은 큰 나라를 상대하는 게 우크라이나로서는 힘에 부치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들어왔던 것과는 또 많이 다른 모양새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과 하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한 EU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실제 이 전쟁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강력한 대러 제재를 촉구했고 EU가 그에 합의하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그 경제 제재, 여러 가지 제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EU는 유럽의 나라들은 사실 입장이 좀 달랐죠.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가 석유의 의존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러 제재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러시아에 의지하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러 제재를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유럽 국가들도 영국은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고 독일 같은 나라도 있고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의 흐름 그리고 유럽은 늘 러시아를 경계를 해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요구하는 대러 제재에 유럽이 합의하지 않기는 좀 어려웠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이제 대러 제재를 해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 은행 간의 결제망 스위프트라고 흔히 부르죠. SWIFT. 스위프트망에서,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그런 에너지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들도 이 서방 국가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대러 제재 속에서 러시아는 공경에 곧 처할 거다라고 전쟁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그 러시아가 1억 불 정도의 그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자 1억 불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디폴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채권이 부도가 난 건데요. 러시아 역사에서 10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채권이자를 갚지 못해서 아무리 러시아고 아무리 그동안 소련이었던 시기도 있고 하더라도 채권이자는 성실하게 갚아왔던 게 그동안의 태도이고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디폴트가 난 거예요. 1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채권이자를 못 갚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나라가 이런 그 채권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가 나면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금융시장은 아주 평온합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26일 날 디폴트가 확정된 이 사안의 경우에 러시아가 이 1억 불의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스위프트망, 국제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가 되면서 러시아는 그 이자를 서방의 그 채권자에게 지급할 어떤 경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의지도 있고 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취해진 결제망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이자를 지급 못하고 디폴트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 지금 러시아의 금융 상황은 아주 안정적이고 사실은 오히려 전쟁 직전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채권 이자를 지급 못하게 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러시아가 아니라 채권자인 서방 측이 오히려 더 지금 이자를 못 받고 있으니까 더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아이러니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금융시장의 현황을 좀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월 24일보다 지금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현재 약 35% 정도 절상됐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땐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었죠. 초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직전보다도 오히려 35% 정도 루블화 가치가 더 비싸져 있습니다. 최근에 US 달러가 상당히 비싸죠. 미국이 아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계속 이제 긴축으로 가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 US 달러가 계속 비싸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되게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전 세계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루블화는 오히려 35%나 가치가 더 올랐고요. 지난해 말 대비로도 약 28%나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러시아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좀 뭐 기사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좀 망해 간다, 뭐 물가로 큰 피해를 입을 거다, 뭐 휘청휘청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한 나라가 휘청휘청 한다면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루블화 가치가 35%씩이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런 서방 쪽에서 나오는 기사들의 바램과는 달리 러시아 상태가 지금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가 하니 뭐 디폴트가 이게 특수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지금 아까 이제 그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를 하는 대러 제재도 있었지만 그 러시아의 석유를 이제 사용하는 걸 줄이자라는 걸 서방 측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또 제재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원유가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이 줄게 된 거죠. 예,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었어도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 안에서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도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산유국인 러시아가 관여가 되어 있고 거기다 직접적으로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원유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니 그 공급을 이제 막게 되니까 러시아 원유 가격이 더 급등하게 되고 오히려 러시아 원유 가격만 급등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러시아의 서방 측으로 나가는 구체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되던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줄었을지언정 원유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양으로는 수출량이 줄었지만 그 금액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에서는 꾸준히 오히려 그렇게 그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원유를 더 싼 값에 더 좋은 조건으로 한참 더 수입량을 늘리면서 이 러시아는 원유 수출에 있어서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격적인 유리함까지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 수출 호조로 인해서 이 1월부터 5월 달까지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요 1103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22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의 1월부터 5월 달에 경상수지 흑자가 322억 달러였는데 올해 전쟁이 터지고 나서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대러 제재, 그 중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말자라는 그 제재 덕분에 오히려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의 3배 수준인 1103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당장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의 주식시장도 전쟁이 딱 터진 그 직후에는 폭락도 하고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터지기 그 직전의 가격에 대비해서 오히려 러시아 증시가 17.5%나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는 지금 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제재로 인해서 스위프트망의 러시아은행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채권의 채권자인 서방의 그 채권자들이 이자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 그 대러 결의로 인해서 오히려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계속 더 급등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2년 차인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는 미국의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를 새로 뽑는 선거인데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2년 차 말에 중간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바로 새 정권의 중간평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민심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자극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과거의 유로마이단 시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좀 개입을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악화를 시켜왔다는 그런 주장들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미국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실제로 압박을 받지 않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의 이 우픈 현실. 우리가 언론이 말하는 것만 보면서 세상을 봐서는 진실을 보기 어렵다라는 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상황, 그리고 결과, 그 후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